봄비가 서울의 새벽을 촉촉이 적시던 날, 강명자 할머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첫 야간 근무를 마치고 터덜터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낡은 건물 지하에 있는 자신의 작은 방세를 내기 위해 이 일자리가 간절했다. 오랜 세월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자로 지내며 빈 캔을 주워 겨우 목숨을 이어온 그녀에게 이 병원의 야간 청소부 자리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다. 아이고, 이 늙은 뼈다귀가. 강명자 할머니는 무릎 통증에 인상을 쓰며 병원 복도를 걸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문득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날 밤 재계의 거물 박성준 회장이 가슴 통증으로 급히 입원해 있었다. 그의 아들인 박지우 의사가 직접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은 병원 직원들에게 감동적으로 비쳤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돌볼게요. 지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명자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여러 차례 약물 투여에도 박성준 회장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져 가고 있었다.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살아온 반평생 동안 명자 할머니는 수많은 약들의 색과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 의사가 주사기에 채운 투명한 액체에서 미묘하게 다른 색조가 보였다. 마음 한 곳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잠시만요, 의사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순간적인 용기로 그녀는 지호가 약물을 주입하려는 순간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지호 의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경멸이 가득했다. 주변 간호사들이 황급히 다가와 명자 할머니를 밀쳐냈다. 전문가에게 맡겨두세요. 할머니는 청소나 하세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명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박성준 회장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희미한 감사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병실을 나오며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70년 넘게 살아오며 쌓인 직감이 속삭였다. 저 사람이 위험해. 뭔가 해야 해. 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결심했다. 비록 자신이 보잘것없는 청소부일지라도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회장을 지켜볼 것이다. 다음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술렁이고 있었다. 강명자 할머니는 청소도구를 손에 쥐고 병원 구석구석을 닦으며 동료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 전날 밤 박지우 의사의 손을 붙잡은 그 순간부터 그녀는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부가 되어버렸다. 감히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한 박지호 선생님한테 그런 무례를 다니. 저 할머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젊은 간호사 하나가 또래에게 속삭였다. 환자는 의사 선생님 친아버지인데 왜 해를 끼치겠어요? 평생 길러준 아버지에게 독을 탄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른 간호사가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손에 든 걸레가 떨리고 있었다.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70년 넘게 살아온 세월 동안 다져진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회장님이 위험해. 평생 의뢰 자리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병원 전체가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차가운 눈길이 등을 오싹하게 했다. VIP 병실에 누워있는 박성준 회장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아들이 주는 약을 복용할 때마다 그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다. 그 빌딩 중 몇 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건설한 상준그룹의 소유였다. 그토록 엄격하게 키웠던 지호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가능성과 싸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지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박성준은 아들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바라보았다. 전날 밤 그 청소부 할머니의 필사적인 얼굴과 주사기를 붙잡던 손짓이 떠올랐다. 가슴 한편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병원을 나서던 명자 할머니는 주차장 한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성준 회장의 개인 비서 김정우에게 불려 세워졌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젯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이 있었다. 제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겠어요? 명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주름진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저 이상한 것을 봤을 뿐인데 약의 색이 달랐어요. 평소에 링거액과는 달랐다고요.
김정우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흔들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 작은 약속이 명자 할머니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드디어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의심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차가운 봄비가 명자 할머니의 낡은 우산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따스함이 있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박 지사는 아버지의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명자 할머니의 주의 깊은 시선이 자신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편 김정우는 지우이사 모르게 약 샘플을 사설연구소로 보내 분석을 맡겼다. 이 결과는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김정우는 실험실 연구원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당부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명자 할머니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변함이 없었다.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VIP 병실 주변을 맴돌며 간호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거리에서 생활했던 세월 동안 그녀는 작은 변화가 때로는 큰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을 배웠다. 할머니, 왜 이 병실만 자꾸 청소하세요? 젊은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다. 아이고, 늙은이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래요. 어디 청소했는지. 그녀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녀의 눈은 회장의 링거액을 주시하고 있었다. 며칠 후 김정우가 실험실 결과를 받으려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쥐약 성분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몇 분간 차 안에서 만연자실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박지호 의사가, 그토록 존경받던 의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김정우는 차 안에서 결과지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병원으로 돌아와 악화된 박성준 회장에게 진실을 전했을 때 회장은 충격과 슬픔에 젖었다. 아들이,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일단 약을 계속 받는 척하면서 증거를 더 모으자. 박성준 회장은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명자 할머니는 병실을 청소하며 회장의 감사한 눈빛을 발견했다. 김정우가 그녀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들 사이에 침묵의 이해가 오갔다. 확인이 된 것이다. 이제 위험은 실제가 되었다. 그들은 박성준 회장의 생명을 구하고 그 잔혹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명자 할머니는 빗자루를 꾹 쥐며 결심했다. 평생 그저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자신의 존재가 필요한 순간이 왔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어두운 복도 사이로 박성준 회장은 남은 힘을 모아 김정우의 부축을 받으며 탈출을 결심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 아들과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고 특히 이렇게 쇠약해진 상태에서는 더더욱 무리였다. 그는 지호가 다른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잠든 척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밤 2시가 되자 병원은 고요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김정우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그는 박성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맨발로 VIP 병실을 빠져나온 박성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다. 숨이 가빠져 그를 의식을 잃게 할 정도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문과도 같았다.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정우 씨, 난 더 못 가겠어.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멈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김정우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병원 안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멀리 가지 못했다. 복도를 순찰하던 경비원이 그를 발견했다. 누구십니까? 이 시간에 무슨 일로? 경비원의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저는 회장님 비서인데 중요한 서류를. 김정우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 지체가 치명적이었다. 지원을 받지 못한 박성준은 자신의 힘만으로 병원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는 간신히 2블록 거리를 걸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그대로 쓰러졌다. 놀랍게도 그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강명자 할머니였다.
24시간 마트에서 간단한 식료품을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길바닥에 쓰러진 재벌 회장을 알아본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를 부축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명자 할머니의 거친 손이 박성준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다. 의식이 희미한 박성준을 명자 할머니는 놀라운 힘으로 자신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끌었다. 평생 고단한 삶을 살아온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강인했다. 한밤중 서울의 뒷골목을 지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운명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선택했다. 독사를 의심했던 유일한 청소부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손을 뻗을 수 없는 그 부자를 구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박성준의 축 늘어진 몸을 부축하며 속삭였다. 그녀의 낡은 신발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무거운 소리를 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조용히 그들의 도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명자 할머니의 방은 비록 작지만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얇은 다다미가 깔려 있었으며 구석에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전기 레인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낡은 이불 위에 재벌 박성준 회장이 누워 있었다. 아이고, 정신이 드세요? 명자 할머니는 박성준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놓으며 물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빴다. 명자 할머니는 수십 년 전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 할머니에게서 배운 민간요법을 떠올렸다. 인삼과 쑥, 그리고 여러 약초를 섞어 끓인 차를 준비했다. 쥐약 성분을 몸에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다. 회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쓰지만 독을 빼는 데 좋을 거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성준의 입술에 차를 갖다 대었다. 한 모금, 두 모금. 서서히 박성준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통증과 피로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돌보는 명자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발견했다. 그녀가 건네는 생강차를 마실 때마다 위장에 타는 듯한 느낌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평생 권력과 부의 세계에 둘러싸여 살았던 그에게 이런 소박하고 진정한 배려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이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다. 한편 병원에서는 박지우 의사가 아버지의 행방을 찾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가 투여한 독약이 충분히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는 아버지가 병원 어딘가에서 이미 숨을 거둘 거라 생각했다. 이 상황이 그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 진행해야 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지호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슬픔에 젖은 척했다. 이후로는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핑계를 댔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모두가 아들의 슬픔에 공감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지호가 얼마나 서둘러 장례식을 마치고 상속 절차를 밟고 싶어 하는지를. 그 모든 소동에서 박성준은 명자 할머니의 소박한 집에서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이 평범한 청소부에게 끝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회장님, 오늘은 기운이 좀 어떠세요? 명자 할머니가 물었다. 덕분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박성준 회장은 상당히 기력을 회복했다. 완전히 건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앉아서 명자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의 고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박성준은 창가에 앉아 물었다. 네, 특별한 건 없었지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명자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박성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평생 키워온 아들, 탐욕스러운 아들에게 강요했던 엄격함과 성공에 대한 압박이 이제는 모두 무의미해 보였다. 자신의 피부치가 저지른 차가운 배신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정의를 원했고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다. 비유적으로 지호가 자신의 독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김정우를 불러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병원 사건 이후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던 김정우는 박성준의 지시에 따라 가짜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했다. 그들은 한민국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
이 사람은 70년대 박성준이 가졌던 비밀 연애의 결실인 아들이라는 설정이었다. 이 소문을 재계와 연예계 기자들에게 흘려보세요. 확인할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온 것처럼요. 박성준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금융 전문지와 가십지에선 박성준 회장의 수조 원대 유산을 두고 벌어질 상속 분쟁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다. 한민국은 누구인가? 상준그룹 상속 전쟁의 새로운 변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던 지호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가 상속받을 재산을 나눠야 할 판이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민국이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서둘러 처분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회사 지분, 주식들을 일단 현금으로 확보해야 해. 빨리. 지호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박성준의 계획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아들이 헐값에 내놓은 자신의 제국의 핵심 부분들을 다시 사들였다. 그의 정체나 소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각종 뉴스와 아들의 절망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지우에게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었다. 회장님, 지우 씨가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김정우가 보고했다. 박성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버지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장례식까지 치러진 상황에서 박지호 의사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했다. 그러나 사생아에 관한 소문들이 그의 평안을 갉아먹고 있었다. 법적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선 공식 사망증명서가 필요했다. 그의 공공기관 인맥 덕분에 의료 보고서를 위조할 수 있었지만 사망증명서 발급에는 아직 문제가 있었다. 가족과 회사의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청 직원이 말했다. 지호는 이를 악물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지호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준그룹의 핵심 사업체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미국인 사업가라고 했다.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웠다. 상당한 자본 투자로 지호는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이 한민국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이 수수께끼의 투자자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다. 좋은 기회입니다. 빨리 처리하죠. 지호는 통화를 마치며 한숨을 쉬었다. 만남의 날이 왔다.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지호가 예약된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국 경찰들이 김정호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고 박성준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살아있고 차갑게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 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아, 아버지? 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박성준의 옆에는 강명자 할머니가 조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제 그녀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품위 있게 재벌의 개인 비서처럼 보였다. 지호는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내가 날 독살하려 했지. 박성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지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계획, 거짓 장례식, 허둥지둥 처분했던 재산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사망진단서는 필요 없겠구나. 내가 살아있으니. 박성준이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경찰관 하나가 지호에게 다가왔다. 박지호 씨,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의사에서 범죄자로 모든 계획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누가 아버지를 구했는지, 그리고 왜 이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가 아버지 곁에 있는지 모든 의문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밝혀진 진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행동에 대한 판결은 곧 내려질 것이다. 고급 호텔 방 안에서 살아있는 박성준 회장의 모습은 박지호 의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거운 침묵이 공기를 짓눌렀다. 김정우와 한국 경찰들이 아들을 체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눈에 띄게 마른 몸으로도 박성준은 등을 곧게 펴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을 차갑게 응시했다. 잠깐만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욕이나 분노의 외침 없이 박성준은 강명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한민국이라는 가짜 사생아 소문을 퍼뜨려 상준그룹의 재산을 헐값에 다시 사들였는지,
거의 모든 재산을 되찾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우의 양심을 치는 망치 같았다.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김정우가 모은 독살 증거와 사기 증거가 이미 당국에 넘어갔어. 박성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김정우가 견고한 서류 가방을 열어 증거물들을 꺼냈다. 독약 분석 결과, CCTV 영상, 거짓 사망 증명서 위조 시도의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지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의 모든 계획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을 때 지호는 절망에 빠졌다. 아버지, 제발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박성준의 표정은 변함없이 냉랭했다. 평생 엄격했을지언정 박성준은 결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경찰에 신호를 보냈다. 법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가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박성준은 명자 할머니와 김정우 곁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 장면은 많은 권력 있는 가문의 비극을 확인시켜 주었다. 재산이 저주가 되어 혈연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괜찮으세요, 회장님? 명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제 끝났어요, 할머니.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호텔 방을 나서는 박성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다. 그의 뒤로 서울의 찬란한 스카이라인이 창문으로 보였다. 한때 그가 지배했던 도시였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아들의 사랑과 존경은 영원히 잃어버렸다.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김정호가 물었다. 집으로. 박성준이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예전의 저택이 아니었다. 새로운 이해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이었다. 박지호의 사건은 이후 몇 주 동안 현지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의사 아들이 억만장자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소식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상준 가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박성준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불필요한 추문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 아들을 부끄러운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비록 지호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박성준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개 미팅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강명자 할머니는 이제 공식적으로 박성준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여행 일정 조율, 일정 관리 등 다양한 실무를 담당했고 무엇보다도 전통 지식으로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데 힘썼다. 아들의 패신에 따른 슬픔과 실망 속에서도 박성준은 이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의 존재에서 위안과 안정을 느꼈다. 회장님, 오늘은 인삼차를 준비했어요. 면역력에 좋답니다. 명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를 내렸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어쩌면 당신은 내 평생 최고의 의사인지 모르겠군요. 박성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지우의 상황은 복잡했다. 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그는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박성준에게 아들이 진정한 뉘우침 없이 감옥에서 썩어가는 것보다 그가 자신의 불명예를 공개적으로 마주하고 도덕적 파산과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더 큰 벌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준은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다. 용서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준은 가족과 그룹 임원들에게 지호를 무기한 경영에서 배제할 것임을 설명했다. 상준그룹의 어떤 부분도 그에게 맡겨지지 않을 것이며 낮은 직급의 업무조차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배신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그럼 누가 회사를 이어받게 됩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성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소. 하지만 확실한 건 미래의 상준그룹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이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비전이 담겨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이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박성준 회장은 자신의 기업들을 재정비하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항상 엄격한 기업인이었지만 죽을 뻔한 경험 후에 자신의 부에 더 고귀한 목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강명자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노숙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존엄성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박성준은 상준그룹 중역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상준그룹 본사 건물에서 돌봄의 손길 프로젝트 발표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노숙자 노인들에게 쉼터, 의료, 상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성준의 초청으로 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짧은 연설을 했다. 저도 오랫동안 희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 하나의 기회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말에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임원들, 사업 파트너들, 지역 관계자들은 이 계획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억만장자와 노숙자 출신 노인의 이 예상치 못한 조합이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지 깨달았다. 언론에 프로젝트가 소개되면서 박성준에 대한 대중의 시각도 변화했다. 한때 냉혹하고 거리감 있게 보였던 사업가가 이제는 공익에 헌신하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비춰졌다. 회장님, 오늘 발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김정우가 행사 후 보고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네.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아. 박성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묻어났다. 한편 지호는 자신의 법적 합의에 따른 결과와 씨름하고 있었다. 서울 외곽에서 사회봉사를 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한때 거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아들은 아버지가 늘 가르치려 했던 겸손함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그냥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봉사 현장 관리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흰 가운과 특권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그가 스스로 판 함정이었다. 박성준 회장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결이 반짝이는 강물처럼 그의 인생도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명자 할머니가 조용히 차를 내려놓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할머니? 박성준이 물었다. 회장님이 결정하세요. 저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대답에는 따뜻한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몇 개월이 흘렀다. 지우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었고 그는 대부분 반개방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사회봉사를 하는 완화된 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젊은 의사에게 이제 특권 없이 서울 거리를 걷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었다. 드디어 그는 버림받음의 고통, 불안정함,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지. 지호는 고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박성준 회장은 그룹 재편을 마무리하고 회장직을 다시 맡았으며 더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강명자 할머니가 조언자이자 개인 비서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역사적인 마을들, 불교 사찰들, 국립공원들을 방문했다. 이 여행에서 그들은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원을 기부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회장님, 마을 사람들이 정말 감사해하네요. 명자 할머니가 시골 마을에서 열린 작은 행사 후에 말했다. 그들의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할머니. 박성준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수십 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던 명자 할머니는 이제 특별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가 구하는 데 일조한 가족이었다. 박성준의 저택에 그녀만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싶어 했다. 그럼에도 이제 그녀는 좋은 음식과 품위 있는 옷을 누릴 수 있었고 마침내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한강공원의 고요한 오후, 박성준은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지난 모든 일들을 회상했다. 톡살 시도, 탈출, 배신, 거짓 사생아 소식, 그리고 마침내 반전. 그는 지호를 생각했다. 멀어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은 아들. 가족 상처는 컸지만 아마도 시간과 아들의 진정한 뉘우침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그룹 재편 회의를 마치며 박성준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오늘부터 강명자 여사는 우리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서 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서서 이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박수 소리가 즉시 울려 퍼졌다. 박성준은 승리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만의 목적대로 활용하고
탐욕의 도구로서가 아닌 주권자로서의 자유를 되찾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킨 것에 대해 기쁨을 느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살아남아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치고 배운 사람의 승리였다. 권력에 의해 부패한 가족관계의 연약함에 대한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이었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군요, 회장님. 명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할머니.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습니다. 박성준이 평온하게 대답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아침, 도시는 한겨울에 투명한 햇살 아래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하늘정원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국 전통 요리로 명성을 쌓은 고급 식당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은은한 조명과 고풍스러운 나무 가구들로 품격을 자아내고 있었다. 식당 밖 차가운 보도 위에 한 마리의 진도견이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이 진도견은 한때 아름다웠을 광택 있는 검은 털이 이제는 군데군데 희끗해지고 엉겨붙어 있었다. 여기저기 상처와 흉터가 남아 있었다. 앙상한 갈비뼈가 불어난 복부 위로 드러나고 거친 아스팔트에 갈려 발바닥에 피가 조금씩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간직한 듯 깊고 슬펐다. 진도견은 허기를 못 이겨 식당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혐오감을 감추지 않고 그를 피해 걸었다. 어떤 이는 더러운 개, 저런 걸 왜 잡아가지 않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진도견은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직감이 있었다. 같은 시간 30대의 유명 사업가 정우진은 평생 처음으로 하늘정원을 방문했다. 그는 SK그룹의 부회장으로 화려한 경력과 명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 옆에는 아내 윤서연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아내였다. 단정한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미소는 항상 적절한 때에 피어났다. 여보,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당신이 항상 바쁘다고 핑계를 대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날이 거의 없었잖아요. 서연이 말했다. 우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미안해. 최근에 해외 계약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메인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소박하지만 정교하게 준비된 반찬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때 식당 밖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짖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더 절박하고 강렬해졌다. 우진이 창밖을 보니 그 늙은 진도견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상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그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슬픔이 가득했다. 그 순간 우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이 살짝 열린 것처럼. 저 더러운 개가 왜 저렇게 짖는 거죠? 서연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다. 짖음은 계속되었고 식당 안의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직원이 빠르게 밖으로 나가 개를 쫓으려 했지만 진도견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우진은 갑자기 이상한 열감을 느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상은 더 심해졌다. 반찬을 한 입 더 먹으려 했을 때 그는 갑자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여보, 괜찮아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경계? 아니면 기대? 밖에서 진도견의 짖음은 더욱 절박해졌다. 마치 시간이 없다고,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 같았다. 우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가로 향했다. 진도견과 그의 눈이 마주쳤을 때 우진은 이상하게도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에 알았던 누군가를 다시 만난 것처럼. 메인 요리가 테이블에 도착했다. 한우 갈비찜과 전복죽이 정갈하게 담긴 그릇이 놓였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우진에게 먼저 맛보라고 권했다. 그때 진도견의 짖음은 거의 울음소리처럼 변했다. 우진이 젓가락을 들어 갈비를 집으려는 순간 진도견은 거의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몸을 부딪히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다. 우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진도견만이 그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웨이터가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우진의 앞에 내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짙은 갈색의 도자기 그릇에 담긴 찌개는 두부와 버섯이 듬뿍 들어있었다. 옆에는 고슬고슬하게 지은 흰쌀밥과 아삭한 배추김치가 놓여 있었다. 여보, 이 식당은 된장찌개가 정말 유명하대요.
당신 체력에도 좋을 거예요. 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우진의 건강을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남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우진이 수저를 들어 찌개를 한 숟가락 떠올리려는 순간 밖에서 진도견의 짖음이 거의 광기 어린 수준으로 커졌다. 진도견은 이제 식당 유리창에 앞발을 올려놓고 필사적으로 짖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다. 이제 정말 짜증나네요. 서연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저 개가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식당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경비원이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근처에 버려진 낡은 가죽 목줄을 발견했다. 진도견을 향해 다가가며 그는 달콤한 목소리로 유인했다. 이리 와. 착한 개야. 이리 와. 하지만 진도견은 경계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전히 우진을 응시하며 짖었다. 경비원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목줄을 거칠게 움켜잡고 진도견의 목에 강제로 걸었다. 진도견은 저항했지만 허약한 상태로는 건장한 경비원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할 일도 없냐? 사람들 식사하는데 방해하지 마. 경비원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진도견을 거칠게 끌고 갔다. 우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창밖에서 진도견이 저항하며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경비원은 진도견을 식당에서 멀리 떨어진 골목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진도견을 세게 밀쳐 땅에 쓰러뜨렸다. 진도견은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다. 시작하죠, 여보.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음식이 식기 전에요. 우진은 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순간 그는 이상한 맛을 느꼈다. 매운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닌 묘하게 쓴 뒷맛이 혀끝에 감돌았다. 그것은 된장찌개에서 느껴본 적 없는 맛이었다. 첫 모금을 삼키자 우진의 가슴에 갑작스러운 압박감이 밀려왔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수저를 떨어뜨리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여보, 여보, 괜찮아요? 서연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우진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숨을 쉬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는 테이블을 붙잡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서연이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다. 그녀는 겉으로는 절박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다. 식당 지배인이 급히 달려와 우진의 상태를 확인했다. 119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손님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그 진도견이 다시 모습을 보였다.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단호했다. 우진의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는 생각했다. 그는 단순한 거리의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서연의 반응이었다. 그녀의 공포에 찬 목소리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강남의 고급 병원 응급실. 새하얀 벽과 차가운 형광등 아래 의료진들이 우진의 주변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우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병실을 채웠다. 정우진님, 저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젊은 의사가 손전등으로 우진의 동공 반응을 확인하며 물었다. 우진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했다. 그의 의식은 흐릿했고 몸은 납처럼 무거웠다.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에게 차트를 건넸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상한데요? 의사가 중얼거렸다. 일반적인 심장 증상과는 달라요. 혈액에서 특이한 화학물질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실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연이 다가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아직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음식이나 약물에 의한 급성 중독 증상으로 보입니다. 혹시 남편분이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으신가요? 서연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요, 남편은 매우 건강해요. 약을 거의 먹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담담했다. 의사가 다른 검사를 지시하기 위해 자리를 뜨자 우진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진도견의 필사적인 짖음이 울려 퍼졌다. 왜 그 진도견은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다. 밤이 깊어졌다. 서연은 병실 소파에 앉아 깜빡 졸고 있었다. 젊은 간호사가 우진의 링거액을 교체하러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작업을 마치고 나가려다가 잠시 망설였다. 물이나 음료수 가져다 드릴까요? 간호사가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이 눈을 뜨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준비해온 것이 있어요. 남편이 깨어나면 제가 직접 챙길게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의문이 스쳤다. 그녀는 우진의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병실을 나갔다. 우진의 의식이 잠시 선명해졌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떠 병실을 둘러보았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다. 무수한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병실 창문 아래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 형체. 우진은 온몸을 긴장시켜 보려 했지만 또다시 의식이 흐려졌다. 서울의 다른 한편 그 늙은 진도견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누워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쳤고 진도견은 고통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마치 사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진의 의식이 또다시 희미하게 돌아왔을 때 그는 문득 15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대학생이었고 가족과 함께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다. 그 혼란스러운 이사 과정에서 그의 어린 시절 반려견 백호가 사라졌다. 그들은 며칠을 찾았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우진의 가슴이 조여왔다. 만약 그 진도견이 백호라면 그렇게 절실히 그를 지키려 했던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까? 우진은 다시 의식을 잃으려는 것을 느꼈다. 미쳤나? 1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같은 개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속삭였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아침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우진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전날보다 맑아진 상태였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우진이 깨어난 것을 알아채고 태블릿을 급히 내려놓았다. 여보, 드디어 깨어났네요. 서연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다. 계산하는 듯한, 무언가를 예측하려는 듯한 빛이 있었다.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우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트를 살폈다. 좋아지고 계시네요, 정 사장님. 하지만 아직 몸에 독성 물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서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독성 물질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그저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뿐인데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음식을 통한 우발적인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한 중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설마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분노한 듯 보였지만 그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의사가 떠난 후 우진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진도견의 필사적인 짖음이 메아리 쳤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말한 독성 물질이라는 단어가 그의 의심을 더 키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 우진이 조용히 물었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당신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정말 놀랐어요. 의사 말로는 음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대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구심이 들었다. 그는 서연의 눈빛, 그녀의 지나치게 조절된 행동, 그리고 그 진도견의 경고를 떠올렸다. 모든 것이 이상했다. 그날 오후 이민호가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우진의 개인 비서로 7년간 충성스럽게 일해온 젊은이였다. 민호는 서연이 커피를 사러 나간 사이 조용히 우진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요. 우진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민호야. 그런데 내가 쓰러진 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뭐 들은 게 있나? 민호는 잠시 주저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그 진도견이 마치 사장님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요. 우진의 눈이 커졌다. 그 개를 본 사람이 더 있었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몇 손님들이 그 진도견이 특이하게 행동했다고 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호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이민호 씨, 언제 왔어요? 방금 왔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상태가 어떠신지 확인하러 왔어요. 민호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그를 잠시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고마워요. 하지만 우진이는 아직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오래 있지 말고 가줘요. 민호가 떠난 후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만한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그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병원 로비에서 서연은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이그러졌다. 그가 이미 죽었어야 했어. 네가 말한 용량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우진은 마침내 퇴원 허가를 받았다. 의사들은 그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지만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몸은 약했고 가끔 어지럼증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심이었다. 민호야, 북촌에 있는 한옥으로 가자. 우진이 병원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던 비서에게 말했다. 북촌 한옥마을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전통 가옥 지역으로 우진의 조부가 남긴 오래된 한옥이 있었다. 현대적으로 개조되었지만 전통의 정치를 간직한 그곳은 우진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북촌이요? 강남이 아니고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조용히 쉬고 싶어. 북촌이 공기도 좋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좋을 것 같아. 우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계산하는 빛이 스쳤다. 알겠어요.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올게요. 한옥에 도착한 후 우진은 전통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방에 자리를 잡았다. 오래된 나무 기둥과 창호지문은 따뜻한 오후 햇살을 은은하게 걸러내어 방 안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우진은 창가에 앉아 정원의 단풍나무를 바라보았다. 가을이 깊어가며 붉게 물든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서연은 대부분의 시간을 전화통화하며 보냈다. 그녀는 항상 우진이 들을 수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통화 내용도 가족 문제라고만 설명했다. 우진은 그녀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며 그 진도견의 경고와 병원에서의 의사의 말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점점 더 의심스러웠다. 민호야, 그 진도견을 찾아봐.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한옥의 작은 서재에 있었고 서연은 아래층에서 또 다른 비밀스러운 통화 중이었다. 서연이 모르게 조용히 찾아줘. 그 진도견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나를 경고하려 했는지 알아야겠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강남 일대를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이틀 후 민호는 마침내 그 진도견의 흔적을 찾았다. 하늘정원 주변의 골목길에서 헐벗고 지친 모습으로 배회하고 있었다. 진도견은 이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더 불안정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서연이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다. 그녀 옆에는 키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있었다. 민호는 재빨리 전신주 뒤로 몸을 숨겼다. 저것이 그 개예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처리해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이걸 먹이에 섞어서 줄까요? 방법은 상관없어요. 그냥 확실하게 처리하세요. 이 더러운 개가 모든 것을 망칠 뻔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 망할 개 때문에. 진도견은 마치 위험을 감지한 듯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도망치려 했지만 너무 약해서 빨리 움직일 수 없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갔다. 서둘러요. 누가 볼 수도 있어요? 서연이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민호는 충격에 휩싸여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카메라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소리를 끄고 그는 서연과 낯선 남자 그리고 그들이 위협하는 진도견의 모습을 담았다. 이건 미쳤군. 민호는 생각했다. 사모님이 정말로 사장님을 해치려 했던 거야?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북촌. 민호는 한옥의 정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는 서연의 배신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우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했다. 사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민호가 우진의 방문을 살짝 두드렸다. 우진은 침대에 반쯤 누운 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선명했다. 들어와, 민호야. 민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창밖으로는 가을밤 달빛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서연 사모님은 지금 집에 없나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잠시 나갔어. 우진이 대답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휴대폰을 우진에게 건넸다. 사장님, 제가 오늘 본 것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는 우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서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남자의 손에 들린 작은 유리병,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진도견의 모습. 마지막 사진에서는 서연이 남자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녹음도 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녹음을 들은 우진의 눈에서 충격과 배신감이 번갈아가며 스쳐 지나갔다. 서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더 이상 실패는 없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우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나눈 꿈과 계획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민호야, 그 진도견은?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최대한 빨리 구조팀을 모아서 진도견을 찾아보겠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사모님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래, 먼저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런데 민호야, 그 진도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지 않았어? 혹시 배 쪽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배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왜 물으시는 거죠? 우진은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 어린 시절 반려견 페코의 배에 특이한 모양의 검은 반점이 있었어. 마치 별 모양 같았지. 설마 그 진도견이 사장님의 옛 반려견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진도견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나를 지키려 했던 이유가 만약 그것이 백호라면 설명이 될 것 같아. 민호는 우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사장님, 저희가 그 진도견을 찾아서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사장님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서연 사모님이 이미 한 번 사장님을.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김 변호사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우진의 가족 변호사였다. 네, 김 변호사님? 민호가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 후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장님, 서연 사모님이 내일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 미팅을 잡았답니다. 사장님이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너무 약하다며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패신의 그림이 이제 명확해졌다. 독살 시도, 진도견을 향한 증오, 그리고 이제 그의 재산에 대한 탐욕. 서연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민호야, 시간이 없어. 우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한옥의 마당에 부드럽게 내렸다. 이슬에 젖은 정원의 돌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서연은 외출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화장을 하고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투피스 정장을 입었다. 오늘 회사에 몇 가지 일을 처리하러 가요? 서연이 우진의 방에 들어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여보, 좀 어때요? 오늘은 조금 나아 보이네요. 우진은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난밤 민호가 보여준 사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다. 좀 나아졌어. 고마워. 서연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민호는 활기차게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지인들 중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강남 일대에서 노령의 쇠약한 진도견을 보신 분 있으세요?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우진의 가족 변호사 김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연이 최근 몇 달간 수정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미묘한 변화들을 발견했다. 우진의 사망이나 무능 시 재산 대부분이 서연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조항들이었다.
변호사는 즉시 민호에게 연락했다. 민호 씨,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연 여사가 상당히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런 변경사항은 정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셨나요? 민호가 부정했다. 아닙니다. 사장님은 전혀 모르십니다. 북촌 한옥에서 우진은 창가에 앉아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으로 현대적인 서울 도시의 모습이 보였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풍경.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도 그런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민호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사장님, 서연 사모님에 관한 정보를 좀 찾았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서연의 가족 배경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한때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했지만 파산했다. 서연의 아버지는 빚에 시달리다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쳐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 그녀의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고 서연은 갑자기 가난한 집안의 딸이 되었다. 우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그에게 자신의 가족이 소규모 사업을 했었다고 말했었다. 그녀의 과거에 관한 많은 부분이 거짓이었다. 사장님과 만나기 불과 6개월 전에 사모님의 어머니가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이 상당했을 겁니다. 민호가 덧붙였다. 우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는 서연을 순수하게 사랑했었다. 그녀의 우아함, 지식, 세련된 취향에 매료되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그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서연 사모님의 가족 빚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우진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연은 처음부터 그에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수의 지역동물병원 수의사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여보세요? 정우진 씨, 저는 박민수 수의사입니다. 방금 당신의 비서 민호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신이 찾는 진도견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진은 민호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빠르게 빠져나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희망동물병원이라는 작은 수의사 클리닉이 있었다. 민호야, 서연이 돌아오면 어떻게 설명할까? 우진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물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비서에게 사장님이 건강검진을 위해 나가셨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중년의 박 수의사가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좁은 복도를 지나 안쪽의 치료실로 들어갔다. 작은 금속 테이블 위에는 낡은 담요 위에 누운 진도견이 있었다. 진도견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가쁜 숨만 내쉬고 있었다. 링거액이 그의 마른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우진은 천천히 테이블에 다가갔다. 그의 가슴이 조여왔다. 진도견은 너무나 야위어 있었고 검은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우진이 다가가자 미세하게 눈을 떴다. 상태가 어떤가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독성 물질이 체내에 퍼져 있습니다. 아마도 음식에 타서 먹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간과 신장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진도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진도견의 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희미한 생명의 신호였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나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약속할 순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이미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독성 물질이 더해져서 박 수의사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우진은 진도견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진도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주름진 눈과 희끗한 털이 섞인 입 주변. 그는 문득 어린 시절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방금 제가 들어왔을 때 반응했어요.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박 수의사가 말했다. 이 진도견이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우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진도견의 배 쪽을 살폈다. 그곳에 정말로 그 표식이 있을까? 백호가 가지고 있던 그 독특한 모양의 검은 반점이. 박 선생님, 혹시 그 아이의 배에 특이한 모양의 반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조심스럽게 진도견의 배 쪽 털을 살짝 젖혔다. 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별 모양을 닮은 검은 반점이 있었다. 백호야,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진도견이 우진의 목소리에 반응해 눈을 떴다. 흐릿한 갈색 눈이 우진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인식의 빛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무언가가.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의 개였던 거예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백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백호야. 내가 널 찾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 줄은. 갑자기 백호의 호흡이 빨라지더니 몸이 경직되었다.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안 돼. 박수 의사가 신속하게 움직이며 외쳤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산소 빨리. 박수 의사가 소리쳤다. 간호사가 급히 산소 마스크를 가져왔고 박수 의사는 신속하게 백호의 코와 입을 덮었다. 모니터의 경고음은 계속되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우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백호의 머리에 얹어져 있었다. 제발, 제발 버텨줘 백호야. 몇 분간의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박수 의사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일단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병원의 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서울 시내에 여러 고급 동물병원이 있지만 박수 의사가 말을 잇자 우진이 가로막았다. 아니요, 서울은 안 됩니다. 서연이, 제 아내가 알아낼 위험이 있어요. 다른 곳은요? 박수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부산에 해동동물 메디컬 센터가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동물 응급시설을 갖추고 있죠. 특히 독성학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진은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민호가 말했다. 사장님, 헬리콥터를 불러 빠르게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헬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줘, 민호야. 그리고 서연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해봐. 그녀의 금융기록, 통화 내역, 최근 만난 사람들, 모든 것이 필요해. 민호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우진은 다시 백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약물에 취해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의 백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눈에는 아직 생명의 빛이 남아 있었다. 백호야. 우진은 목이 베어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15살 여름, 한강공원에서 백호와 함께 놀던 기억. 백호가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하려고 강에 뛰어들었던 때. 중학교 시험에 실패했을 때 백호가 그의 물에 머리를 얹고 위로해주던 순간. 그리고 그 비극적인 이사날. 이삿짐 센터의 트럭이 실수로 문을 열어두어 백호가 도망친 그 순간. 난 널 찾았어. 마침내. 우진이 속삭였다. 이제 내가 너를 지킬게. 박수 의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백호라고 하셨죠? 나이로 보아 1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개의 수명을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워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항상 특별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개들보다 훨씬 영리했어요. 그때 민호가 병원으로 돌아왔다. 헬리콥터가 20분 후에 근처 운동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가족 변호사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연 사모님이 오늘 오후 특별 위임장에 관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공개적으로 그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민호야, 김 변호사님께 내가 건강하고 의사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녹음 메시지를 보내. 그리고 모든 금융거래와 회사 관련 결정에 서연의 서명 권한을 즉시 중단시켜.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사장님, 그리고 제가 서연 사모님의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최근 2달간 그녀는 같은 번호로 수십 번 통화했어요.
그 번호의 주인은 강도연이라는 사람인데 과거 약물 관련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박수 의사가 준비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동 준비가 됐습니다. 백호를 안정시킬 진정제를 투여했고 이동용 케이지도 준비했습니다. 우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부산으로 가자. 북촌 한옥의 나무 대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섰다. 저녁 노을이 마당의 돌바닥에 붉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이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화 있었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것이었다. 여보, 돌아왔어요. 서연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불렀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진의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호 씨, 우진이는 어디 있어요? 민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장님은 건강검진을 위해 나가셨습니다. 곧 돌아오실 거예요. 서연의 얼굴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갑자기 검진은 왜요? 아침에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급히 잡은 일정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없다고 하셨어요. 서연은 민호를 잠시 응시하더니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서둘러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부산 해동동물 메디컬 센터의 수술실 복도는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우진은 가죽으로 된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수술이 시작된 지 이미 2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사장님, 물 한 잔 드시겠습니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긴장과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백호와의 추억들이 끊임없이 흘러갔다. 초등학교 5학년 봄날, 처음 만났던 순간, 길에서 발견한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에 들어왔을 때 우진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반려동물을 갖게 된 기쁨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백호의 눈빛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맑고 영리했다. 중학교 입학식 날 비가 내리는 교문 앞에서 우산을 몰고 그를 기다리던 백호. 어떻게 집에서 학교까지 온 건지, 어떻게 그 시간을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부터 우진은 백호가 특별한 존재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날, 서울로 이사가는 혼란스러운 아침. 이삿짐 트럭이 떠나기 직전 열린 문틈으로 백호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우진은 며칠 동안 옛 동네를 헤매며 백호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날 밤 우진이 흘린 눈물의 양은 평생 흘린 것보다 많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우진이 중얼거렸다. 15년이 지나도 날 알아보다니. 민호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사장님, 개와 주인의 인연은 특별하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개는 수년이 지나도 주인의 냄새를 기억한다고 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김원숙 수의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다. 우진이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수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일단 독소를 대부분 제거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손상되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백호의 나이를 생각하면 완전한 회복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진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고였다.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돌볼게요. 회복실로 옮겼으니 잠시 후 면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김 수의사가 돌아간 후 우진은 창가로 걸어갔다. 부산의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다. 멀리 바다가 보였다. 민호야, 서연은 어떻게 됐지? 우진이 문득 물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해서 부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대요. 우진의 눈이 커졌다. 자백? 무슨 내용인데? 서연 사모님이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려 했대요. 그리고 민호가 망설였다. 말해, 민호야. 그녀의 공범이 있었습니다. 강도연이라는 약사인데 독약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녀의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계획된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그 모든 웃음, 대화, 함께한 시간들 모두 연기였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정우진님, 이제 백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회복실에 들어서자 작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백호가 보였다. 온몸에 관과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백호가 미세하게 눈을 떴다. 흐릿한 눈빛으로 우진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꼬리를 움직였다. 날 알아보겠지, 백호야?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부산의 가을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고 백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우진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에 머물며 백호의 회복을 지켜보았다. 그는 병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두고 잠을 청했고 병원 카페테리아의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오늘은 좀 어때, 백호야? 우진이 침대 옆에 앉아 백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백호는 전보다 활기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수술 후 처음으로 사료를 조금 먹었고 물도 마셨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우진에겐 큰 희망이었다. 민호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사장님, SK그룹에서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이 왔습니다. 서현 사모님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회사가 중요하지 않아. 부회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 나에게는 지금 백호가 더 중요해. 회사는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백호와의 시간은 그렇지 않아. 민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우진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연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그의 마음은 백호의 존재로만 위로받을 수 있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이었다. 오후가 되자 백호는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개를 조금 들어 올리는 것이 전부였지만 저녁이 되자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기도 했다. 간호사들은 이런 발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김수 의사가 검진을 마치고 말했다. 이 나이에 이런 독성 물질을 견뎌내다니 정말 특별한 개군요. 우진은 백호의 배에 있는 별 모양 반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항상 특별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곁에 있었죠. 밤이 깊어가는 시간, 우진은 병실 창가에 앉아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물 위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으로 세계 최고의 동물 전문의들을 찾아보고 있었다. 백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용도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다. 우진아.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백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다. 우진은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백호가 그의 손을 핥았다. 그 작은 제스처에 우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를 기억하는구나.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돌볼게. 그날 밤 우진은 백호의 침대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아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15살이 되어 백호와 함께 한강변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이 끝나도 백호가 사라지지 않았다. 현실에서도 그의 곁에 있었다. 다음날 아침 민호가 긴급 뉴스를 가져왔다. 서연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진의 회사는 일시적인 혼란 후 다시 안정을 찾고 있었다. 인생의 폭풍이 지나간 후 평온이 찾아오고 있었다. 일주일 후 백호는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우진은 그를 위한 특별 의료 장비와 간호사를 갖춘 전용 헬리콥터를 준비했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스위스의 전문 동물 치료센터였다. 백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고의 치료가 필요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기 전 우진은 품에 안긴 백호를 바라보았다. 백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신뢰와 애정이 가득했다. 15년의 세월, 고통과 배신을 넘어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함께 가자, 백호야.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함께야. 헬리콥터가 부산의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며 우진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잃어버린 것도 많았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재산,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것이었다.